그는 이 동굴에서 길을 잃고 완전히 혼자지만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자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모퉁이를 도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바뀐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바로 눈앞에는 머리에 거대한 벌레가 박힌 해골이 서 있다. 그놈이 그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들고 그를 거의 붙잡을 뻔한다. 방금 전에도 몬스터 하나와 싸웠는데 왜 또 다른 몬스터가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건 아까 그의 팔을 물었던 놈과 같은 종류의 생물이고 몬스터의 목에 달라붙어 있는 걸 보니 무슨 기생충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게 뭐든 세게 두들겨 패면 결국 죽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 그의 방망이가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이다. 몬스터는 몸을 돌리더니 곧장 그의 어깨를 물어뜯는다. 주인공은 그걸 막아내지만 남아있는 방망이 조각으로 놈을 밀어내고 하지만 그 생물은 다시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붙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뒤 얘는 아이의 작은 팔을 씹어대고 있다. 그는 옆으로 손을 뻗어 가까스로 돌멩이 하나를 붙잡고 그놈의 머리에 내리치기 시작해. 결국 놈이 뒤로 나가 떨어진다. 분노한 그는 일어나 그 생물을 바닥에 처박아가며 두들겨 패고 결국 벌레까지 포함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만든다. 그는 녹초가 되었고 시야도 흔들리는데 그때 그는 알아차린다. 수많은 생물들이 자신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걸. 전부 머리에 기생충을 달고서 말이다. 난 그냥 삶을 포기할 줄 알았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말한다. 그는 돌진해 첫 번째 놈의 입속에 주먹을 꽂아 넣지만 굶주린 개한테 물린 듯한 잔물림을 당한다. 그래도 몸을 틀어 머리에 팔꿈치로 반격하는데 성공하지만 다른 놈 하나가 그에게 뛰어들어 그를 쓰러뜨린다. 그는 그 밑에서 굴러 빠져나오려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푸른 안개가 흥미롭다고 말한다. 그가 옆을 돌아보자 파란 꼬마, 악마처럼 생긴 무언가가 둥둥 떠 있다. 그는 자신이 미쳐버린 건지 독에 당한 건지 뭐 그런 건지 의심한다. 그 생물은 그저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살아남고 싶다면 자기를 붙잡으라고 한다. 무리가 점점 다가오는 걸 보고 그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 뛰어오른 뒤 마지막 순간에 그걸 붙잡고 그러자 갑자기 푸른 기운이 방 전체로 퍼져나간다. 그 파도 같은 효과에서 나온 연기가 흩어지더니 그에게로 흘러들기 시작하고 야구 방망이로 변한다. 근 이런 뜬금없는 일이 왜 일어나는 건지 멍하니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생물이 또 달려오고 있어서 그럴 시간도 없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방망이를 놈의 가슴 한가운데에 그대로 꽂아 넣어 완전히 박살내버린다. 내장과 반토막 난 몸통만 바닥에 떨어진다. 완전히 박살난 채 그는 자기 몸속에 이상한 힘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다. 분명 그건 아까 자기가 붙잡은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 방망이만 손에 있다면 던전쯤 혼자서도 밀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전에 시간을 되돌려 우리 주인공이 사실상 방망이 천재였다는 걸 알아보자. 갑자기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그건 무려 700살 먹은 노인이며 오늘 경기가 있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오늘이 큰 결승전이라고 답한다. 노인은 내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한 번이라도 지면 머리를 밀고 절에서 일하며 그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인공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한다. 누군가가 또 그를 부르자 졸린 얼굴의 소녀가 벌써 나가냐고 묻고 그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고 묻는다. 소녀는 그냥 손 내밀고 찌질거리기나 그만하라고 한다. 소녀는 그의 손에 인형을 툭 떨어뜨리고 근 이게 뭐냐고 한다. 그러자 소녀는 네가 눈이 멀었나 보지.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엄청 귀여운 인형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까지 귀엽진 않다고 말한다. 소녀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그는 고맙다고 말한 뒤 머리를 쓰다듬으며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묻는다. 그러자 그는 걷어차이고 노인은 둘에게 늘 그랬듯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한다. 그는 커다란 방망이를 챙기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대회장으로 향한다. 학교 야구 선수권 결승전이고 그는 투구를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장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타자라고 불리는 그를 투수가 와인드업하며 팔을 뒤로 젖히고 주인공을 노려보는 동안 주인공은 미소 짓고 이내 대포처럼 공을 던진다. 쾅! 그대로 그를 향해. 하지만 아이는 이미 준비된 듯 공을 끝까지 따라가며 온 힘을 다해 휘두른다. 거의 죽을 뻔했다.
공은 총알처럼 그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가 하늘 높이 솟구친 뒤 공중석에 떨어진다. 언제나처럼 그는 또 홈런을 쳐낸다. 이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촉망받는 어린 선수였지만 어차피 나중엔 이 세계로 가게 될 테니 결국 한 번은 죽어야 한다. 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한다. 학교 선수권에서 우승해서 다행이라고. 이제 진짜 팀에 못 들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갑자기 가슴을 펑 맞고 아까 그 소녀가 정신 차리라고 말한다. 둘은 사소한 걸로 티격태격하며 견을 밟게 올라가고 그녀는 당연히 그가 이겼다고 말한다. 자신이 행운의 부적을 줬으니까. 그는 저녁 먹어야 하니 빨리 오라고 말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가 서 있다. 대머리 노인의 시신 위에 그 사람이 몸을 돌리기 시작하고 소녀는 아직도 거기 누가 있는지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둘 다 스승님을 부른다. 주인공은 혼란스러워하지만 후드를 쓴 사람은 이건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말은 중간에 끊긴다. 주인공이 얼굴을 향해 방망이를 휘둘러 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예나에게 도망치라고 하지만 예나는 그럼 너는 어쩔 거냐고 묻는다. 는 그냥 여기서 나가라고만 말하고 그녀는 곧장 달아난다. 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절에 있는지, 그리고 스승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한다. 후드 쓴 남자는 마치 매트릭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움직이며 설명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수정 하나를 꺼내 보이며 일이 이렇게 된 건 유감이라고 한다. 주인공이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총알처럼 돌진의 목을 잡고 가슴을 가격하며 김단에게 에이나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낯선 자의 얼굴이 자기와 닮았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순간 바닥이 그의 아래에서 갈라지더니 그는 공허 속으로 떨어진다. 그러다 문득 옆을 보게 되고 자신이 그 기묘한 동굴에 와 있다는 걸 깨닫는다. 그의 옆에는 그 생물의 알 하나가 있었지만 그는 곧 깨닫는다. 이곳이 사실은 통째로 둥지라는 걸. 그때 그게 부화하기 시작하고 알에서 기어나오자 그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생각한다. 여긴 어디지?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것이 그의 팔에 달라붙어 찔러넣고 마치 그를 기생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 그는 팔을 거세게 흔들어 그걸 날려버린다. 하지만 그의 팔은 곧바로 타들어가는 듯 아파온다. 바로 그때 그는 발견한다. 자기 방망이가 바로 옆에 있는 걸. 그걸 집어드는데 또 다른 놈이 온다. 그는 그것을 쳐서 날려버린다. 그는 동굴 끝까지 달려가 강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생물들, 그 8다리 벌레 같은 것들이 아마 헤엄은 못 칠 거라고 생각해 물로 뛰어든다. 그 생물들은 물가까지 오지만 물속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통증이 온몸을 타고 퍼지는데 수많은 거머리들이 그의 다리에 달라붙어 피를 빨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쌍한 녀석은 정말 쉴 틈이 없다. 그는 물에서 나와 그 징그러운 것들을 떼어내고 가는 곳마다 왜 몬스터 천지인지 의문을 품는다. 여긴 대체 어떤 곳이길래 자신이 살던 세계와 같은 곳이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 걸까? 그러다 그는 본다. 예나가 주었던 작은 인형을. 그리고 그녀가 괜찮은지 걱정한다. 그 백발의 남자가 그녀에게 무슨 짓이라도 한 걸까? 어쨌든 그는 먼저 침착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뒤에는 거대한 포식자가 있다. 무언가가 그의 어깨 위로 뚝 떨어지고 그가 뒤를 돌아보자. 어? 저게 뭐야? 이미 늦었다. 그는 또 한 번 얻어맞고 뒤로 날아간다. 그는 거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발견한다. 방 뒤편에 있는 작은 동굴 틈을 일어나 그쪽으로 달려가 비집고 들어가려 하는데 몬스터가 뒤쫓아온다. 그 거대한 입이 거의 안으로 들어올 뻔하지만 반대편에 걸려버린다. 놈의 할퀴기가 날아와 그의 눈을 거의 뽑아갈 뻔한다. 그는 뒤로 뛰어 물러나고 잠깐 동안 미래의 아이들이 사라질 뻔했다. 그는 거의 오줌을 지릴 지경으로 이 포식자를 노려보고 있지만 마침내 그 생물은 몸을 돌린다. 그는 안도한다. 놈이 포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팔은 여전히 이상하다. 아까 그 벌레 때문이 분명한데 감각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5분마다 목숨이 위험해지는 이런 곳이 대체 뭐란 말인가? 그는 이 동굴을 빠져나가야 한다.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 바로 그때 그는 빛을 따라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는 그 생물을 또 마주친다. 그 야구 같은 힘을 각성해 첫 번째 놈을 박살낸 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 힘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적어도 거기 있는 모든 걸 뚫어버릴 정도는 되고 순식간에 바닥은 시체로 가득 덮인다. 이제 그는 알고 싶어 한다. 이 방망이가 대체 뭔지. 몸속에 마치 마법 같은 힘이 흐르는 게 느껴지는데 갑자기 방망이가 산산이 부서지며 불꽃으로 변하고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불꽃 한가운데에 입이 나타나 튀어나오더니 시체 하나를 먹어 치운다. 하나만이 아니다. 바닥의 모든 걸 집어삼키고 있다. 방안을 싹 비워버린 뒤 그 기이한 불꽃은 그에게 돌아오고 다시 방망이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듯하다. 그러자 그는 느낀다. 노인이 심장마비 올 때 같은 그 감각을, 거의 죽을 뻔한 것 같은 느낌을. 하지만 동시에 통증이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의 팔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팔만이 아니다. 그가 입은 모든 상처와 물린 자국, 타격 자국까지도. 게다가 그의 근육은 이상할 만큼 더 강해지고 있다. 이 방망이가 정확히 뭐든 간에 강력한 건 확실하다. 그는 공격력만 크게 오른 게 아니라 재생 능력까지 얻게 됐다. 이제 살아남는 건 쉬울 것 같지만 문제는 배가 너무 고프다는 점이다. 그는 뜬금없이 버섯 몇 개를 발견하고 별 의심도 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떤 버섯은 엄청난 독버섯일 수도 있다는 거고 여기는 이 세계라는 점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도 그는 결국 먹기로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주 천재는 아니라는 소리다. 근 굶어 죽느니 독에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람은 안 먹고도 30일쯤은 버틸 수 있다. 다만 좀 해골처럼 말라갈 뿐이다. 그런데 그의 도박은 통한다. 맛있다고 말한다. 정말 이긴 내기였다. 어느 정도 기운을 되찾은 뒤 그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심지어 그 거머리 물가로도 다시 간다. 역겹긴 해도 적어도 마실 수는 있으니까 거머리들 자체도 챙긴다. 이론상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방망이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이상도 생기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이 동굴이 뭔지 모르지만 살아남는 건 가능해 보인다. 그래도 몬스터는 계속 더 많이 나타나고 생각할 틈도 없이 곧바로 그를 덮치는 이 모르록 같은 놈도 있지만 머리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진다. 주인공은 자신을 공격하는 모든 생물들이 늘 기생당한 상태라는 걸 눈치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하나 죽일 때마다 지팡이 방망이가 그 생물들을 다시 먹어 치운다는 것이다. 그 순간마다 그의 몸은 더 강해진다. 그는 점점 강해진다. 그렇게 그는 이곳에 적응해 가기 시작한다. 그가 늘 도망치는 유일한 생물은 바로 그 최상위 포식자다. 그놈 말이냐? 아니, 그걸 상대할 배짱은 없다. 다행인 건 그게 둥지를 지키기라도 하듯 가끔씩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는 뭔가를 깨닫는다. 온 곳을 다 돌아다닌 끝에 그는 출구의 반대편에 와 있었다. 이미 이 지도상의 구석구석을 전부 가봤기 때문에 남은 길은 알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다른 방으로 넘어가는 것뿐이다. 그의 방향 감각은 꽤 좋은 편이다. 문제는 그러려면 그 포식자가 있는 방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허허벌판에서 들키면 대체 그걸 어떻게 상대한단 말인가. 의욕도 바닥나기 시작하고 그는 생각한다. 만약 빠져나가서 집으로 돌아간다면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되면 어쩌지?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지? 결국 그는 결심한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우선 여기서 나가기 전까지는 다시 알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그 작은 생물들이 잔뜩 돌아다니고 있지만 적어도 큰 놈은 없다. 수업기로는 최고인 그에게 마침내 아주 조금의 행운이 찾아온 셈이다. 그는 그 생물들이 그리 예민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한다.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띈 채로. 물론 그 미소는 뼈 하나를 밟아 부러뜨리는 순간 바로 사라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을 보니 그 생물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긴장으로 미칠 지경이지만 어째서인지 이게 너무 쉽게 풀려서 속으로 환호한다. 그는 그 방을 무사히 통과하고 그 역겨운 벌레들을 뒤로 남긴다. 하지만 곧 천장에 구멍이 뚫린 다른 방으로 들어서고 그 안에는 또 한가득의 알들이 있다. 방은 막혀 있으니 또 다른 막다른 길이다. 답은 뻔하다. 저 천장에 닿을 방법을 찾아야 저 빛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발밑바닥이 움직인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 잘도 됐다. 그 포식자를 밟아버린 것이다. 놈은 탐돌아 서더니 그를 향해 덮쳐오고
가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치며 그를 바닥에 내리꽂는다. 근 배를 부여잡고 헐떡이며 일어난다. 보아하니 이 마지막 방이 그 생물의 휴식처였고 놈은 즉시 돌진해 다시 거대한 한 입을 노린다. 는 겨우 일어서려 하며 널 노려보다가 방망이를 그 공격적으로 휘둘러 실제로 그 초록색 피를 흘리게 하는데 성공한다. 이제는 제법 배짱도 생겨서 그는 몬스터를 보며 말한다. 어때? 전이랑 좀 다르지? 몬스터는 다시 돌진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공격이 날아오는 게 보인다는 걸 깨닫고 아이는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완전히 다른 단계에 올라섰다는 걸 느낀다. 는 몬스터의 약점에 다시 한 방을 정확히 꽂아 넣고 몬스터는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한다. 진심으로 키 140cm도 안 되는 이 아이가 대체 어떻게 6층짜리 건물만 한 괴물과 싸우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이 남긴 상처들을 보자 그는 승리할 수 있다며 더욱 불타오른다. 그래, 바로 그때부터 일이 꼬인다. 왜냐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방금 해버렸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놈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포효를 내지른다. 온 장소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놈이 둥지의 모든 생물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 이제 뭔가 새로운 종류의 힘이 필요할 거다. 막대기 하나로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맞다. 그건 생각 못했네. 벌써 방망이로 죽이기 시작했잖아. 어쩌면 그 생물이 죽이고 회복하라고 재료들을 불러온 걸지도 모르지. 봐라. 바닥은 이미 죽은 몬스터들로 뒤덮였고 그는 그 가운데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다. 그는 이대로 가면 끝이 없고 결국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잠깐, 난 그가 완벽한 한 방을 먹인 줄 알았는데 사실 가슴에 꿰뚫린 건 그쪽이었다. 진장, 완전히 관통당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인지 주인공은 somehow 몬스터의 다리를 박살내 부러뜨리는데 성공한다. 그 생물은 울부짖고 그는 겨우 몸을 빼내며 그 다리를 밀쳐낸다. 하지만 사실상 피웅덩이를 만들고 있고 숨은 가빠지고 시야는 흐려지며 모든 게 흑백으로 변해가고 완전 바이오 하자드가 따로 없고 아마 출혈 때문이겠지만 저것들은 여전히 때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 완전 영화 장면이다. 놈들이 전부 뛰어오른 채 공중에서 멈춰서고 그는 이제 끝인가 여기서 죽는 건가 생각하는데 그때 갑자기 예나가 그의 곁에 나타나 이 바보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과 스승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푸른 연기로 변해 그에게 끝까지 버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정신을 차린다. 그는 옆을 돌아보고 방망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달려드는 작은 몬스터들의 줄이 공중에 매달린 모습을 지켜본다. 푸른 불꽃이 폭발하듯 터져나오고 생물들을 벽으로 내던진다. 이제 주인공은 반가면을 쓴 채 서 있다. 솔직히 꽤 멋있다. 반가면에 사방의 불꽃, 그리고 벌레는 질렸다고 말하는 것까지. 포식자는 그를 향해 포효하고 주인공은 불꽃 폭풍을 두른 채 돌진한다. 그는 방망이를 뒤로 젖히더니 잠깐만, 방금 저걸 통째로 증발시켜버린 건가? 조각들이 떨어진다. 팔 조각들까지 그냥 분해돼 버린 것처럼. 그가 왜 한국 최고의 프로방망이 스윙러였는지 알겠다. 남은 것이라고는 생물의 아래쪽 다리뿐이다. 방망이에서 다시 불꽃이 쏟아져 나오고 몸은 또 한 번 물어뜯으려 달려든다. 포식자의 몸은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버린다. 심지어 주인공조차 그 소리에 소름이 돋는다. 하지만 그 뒤 에너지가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기 시작한다. 이 아이는 20살도 못 넘길 게 분명하다. 또 그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지기 때문이다. 다행인 건 그 통증이 지난 뒤 재생이 시작되어 가슴의 구멍마저 사라진다는 점이다. 그는 지옥같이 아팠고 솔직히 다시는 그런 걸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연히 그 생물이 다른 놈들보다 훨씬 강했던 만큼 자신이 얻은 힘의 양도 말도 안 될 정도다. 잠깐, 난 그 구멍이 천장에 난 줄 알았는데 보아하니 그 일격으로 옆면을 뚫어버린 모양이다. 어쨌든 좋은 소식은 그들이 빠져나왔다는 거다. 나쁜 소식은 젠장할 사막이라는 거다. 그래도 의욕은 생긴다. 동굴보다는 낫진 않아도 갇혀있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 물론 오래가진 않을 거라 생각했지. 는 털썩 주저앉으며 생각만큼 좋은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이곳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황량하다.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다.
지금까지 찾은 거라곤 해골 몬스터뿐인데 이게 최악이다.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 뼈에는 물어뜯을 살점조차 없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버텨놓고도 결국 이런 메마른 황무지에서 바보처럼 죽게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 그가 있는 이 세계는 인간이 멸망한 곳인 걸까? 눈을 뜰 때마다 그는 이게 꿈이길, 그리고 자신이 다른 어딘가에 있길 바랄 뿐이다. 불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을 뜨자 백발 남자가 클로에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보인다. 어린 소녀는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며 기뻐한다. 잠시 후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서 못생겨 보이니까 울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백발 남자는 조금 진정하라고 말한다. 잠깐 쉬는 편이 낫겠다고. 클로에는 안 된다고 한다. 하루가 길고 바쁜데 지금 쉬고 싶어 한다고. 근 그 상태로 바로 걷기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찾은 게 꽤 기쁜 모양이니 죽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그녀는 짜증난 표정을 짓고 돌아서며 알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그녀는 수프를 만들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멍해진다. 진짜 음식을 먹은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다. 소녀는 며칠째 아무것도 안 먹은 거냐고 묻고 그는 그렇다고 답한다. 당연히 5일 동안 입에 댄 게 한 입도 없었다. 클로에는 그 정도면 거의 생존 한계라고 말한다. 백발 남자는 그저 바라보고 있고 주인공은 비밀을 잘 간직하는 타입이 아니다. 그래서 대뜸 몬스터를 흡수해서 얻은 힘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다고 말해버린다. 정말 그렇게 그냥 말해버린다. 남자는 그런 마법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고 마법이라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하기에 주인공은 이 세계에는 마법이 있는 거냐고 묻는다. 금발 소녀는 당연히 있다고 말한다. 마법도 모를 정도면 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 그는 긴 이야기라고 말하고 남자는 그에게 수풀을 건넨다. 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전부 나누고 해가 질 무렵에는 주인공의 능력도 알게 된다. 금발 소녀는 밤인데도 좀비나 해골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그게 전부 자신이 이걸로 쓸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백발 남자는 언데드는 몇 번을 죽여도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가 흡수에 대해 뭔가 말했으니 어쩌면 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고맙다고 말한다. 이 아이 덕분에 오늘 밤은 정말 푹 잘 수 있겠다고. 어쨌든 갈 곳이 없는 주인공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가기로 한다. 어린 소녀는 묻는다. 아레스에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동안 주인공은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고 소녀는 그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다. 다음 날 그들은 사막에서 선인장을 채집하고 주인공은 클로에가 아는 게 정말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런 사막을 건너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말한다. 그는 묘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는 그를 걷어차고 그는 그녀가 성가신 여동생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주인공은 아레스에게서 몬스터의 생태와 싸우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또 그 둘이 어떤 보스를 죽이기 위해 여기 왔다는 것도 알게 된다. 주인공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확신한다. 이들은 이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분명 좋은 사람들이니까. 밤이 된다. 주인공은 텐트 안에 있고 아레스가 늦은 밤 찾아온다. 아니, 이 이야기에는 여자들이 다 어디 있는 거야? 이 아이가 프로방망이 스윙러라고 해서 죄다 남자뿐이어야 하나? 내 취향은 아니다. 둘은 이야기한다. 가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주인공은 좀 지루한 것 같다고 말한다. 물론 다음 장면에서는 어떤 거대한 드래곤 같은 것에게 쫓기며 뛰고 있다. 둘 다 전력 질주 중이다. 그는 클로에에게 먼저 가라고 말한다. 그놈이 점점 가까워지고 는 방망이를 뒤로 젖힌 뒤 머리를 후려치고 놈은 그대로 비틀거린다. 그런데 곧 발을 딛더니 젠장 발톱을 휘둘러 주인공을 날려버린다. 클로에는 단을 부르고 고개를 들어보더니 와, 저렇게 달려들어 물어뜯는 드래곤은 처음 본다.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가 총알처럼 스쳐 지나가더니 그놈을 반으로 갈라버린다. 지루하다는 듯 멋있게 선 아레스가 묻는다. 둘 다 괜찮나? 주인공은 만신창이가 된 채 일어나며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영체가 방망이에서 튀어나와 그 생물을 먹어 치우기 시작한다. 아레스와 클로에는 그런 식으로 무언가가 먹히는 걸 처음 보고
주인공은 재생한다. 그녀는 그게 그가 말하던 흡수냐고 묻고 그는 대충 그런 식이라고 답한다. 아레스는 시체와 만화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점에 더욱 놀란다. 그러고는 단을 바라보며 단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클로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한다. 단에게 리치와 싸우게 하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그건 거의 죽으라고 보내는 거나 다름없다. 아레스가 원래 계획대로 혼자서 죽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걸 하러 여기 온 거니까 아레스는 아이가 거부하면 억지로 시키진 않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여전히 화난 채로 그 아이는 리치가 얼마나 강한지 전혀 모른다며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멀리서 주인공은 자기도 해보겠다고 말한다. 계획이 뭔지만 알면 된다고. 다음 장면. 아레스는 설명한다. 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단의 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하고 한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인공은 그게 정말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싸우게 될 거라면 자신이 뭘 할 수 있고 없는지는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 그는 그냥 바닥에 놓인 방망이만 빤히 보며 서 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클로에는 설명한다. 그의 만화를 측정할 거라고. 그자 그는 잠깐만, 나도 만화가 있어? 라고 한다. 그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세계 사람은 모두 만화를 갖고 있으니까. 아레스는 아이를 전부 검사해봐야겠다고 말하고 이상하게도 주인공은 갑자기 수줍어하며 어이,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아레스는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뒤로 다가와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한다. 그는 말 그대로 아이 안으로 들어간다. 진짜로. 그 안에서 만화 하트를 보고 불꽃의 그림자를 응시한다. 그는 손을 빼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짓는다. 주인공은 어? 끝났어요? 라고 묻는다. 아레스는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말하지만 아낸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이 아이를 정상적인 만화를 가진 존재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의 몸 안에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 것에 가깝다. 그 힘은 분명 위험하다. 다음 장, 해골 씨가 걷고 있다가 옆을 보는 순간 쾅! 돌멩이를 입에 맞고 그대로 쓰러진다. 준공이 이 땅에 떨어진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략 3개월쯤 된 것 같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몬스터를 흡수했는지 셀 수도 없다. 이제 그의 몸은 인간이라 부르기엔 한참 멀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세계의 어디를 가도 몬스터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지만 적어도 지금은 곁에 동료들이 있다. 이후 그들은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아레스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 주인공은 만화 조절 훈련을 해온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 아레스는 그럴 줄 알았고 이 아이는 애초에 마법형 인간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그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분명 몸속에 어떤 에너지가 있으니 결국 조절하는 법을 익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주인공은 리치와의 싸움이 기대된다고 말하지만 그때 아레스가 아니라고 한다. 그는 리치와 직접 싸우지 않을 거라고. 강해 보이긴 할지 몰라도 그 정도를 상대할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에 시체를 흡수하는 것뿐이다. 와우, 좋네. 그러니까 자기는 파밍만 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치는 다 먹는다는 거지. 참, 인생 좋다. 아스는 며칠 안에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며 일어선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몬스터를 죽이고, 밤에 먹고, 낮에는 걷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걷고, 밤에는 잔다. 불쌍한 클로에는 완전히 지쳐있다. 아레스는 거의 다 왔다고 말하지만, 진짜 좀 잔인하긴 하다. 왜 굳이 이 리치를 죽이려는 건데. 숨어 있는 곳 좀 봐라. 그냥 저기 혼자 잠들게 내버려 두지. 그들은 그랜드 캐니언 같은 곳을 지나 마침내 리치의 무덤에 도착한다. 몬스터가 바글거리는 던전일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의외로 꽤 텅 비어 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아레스는 조심하라고 말한다.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인공은 웃기다고 말한다. 꼭 뒤에서 귀신이 튀어나올 것처럼 말하더니 뒤를 돌아보자 정말 딱 그게 있다. 작은 유령이 말한다. 꼬마야, 어떻게 날 찾았지? 그는 화들짝 놀라 방망이로 그 입을 후려치고 유령은 죽는다. 셋은 그의 방망이가 영체에게도 통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한 채 길을 나선다. 가는 길에 주인공은 리치가 뭐냐고 묻는다. 아레스는 그것들이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지배자라고 설명한다.
보화를 만들어내고 그 장소의 모든 해골들을 지휘하는 것도 바로 리치다. 이론상 리치가 완전한 힘을 되찾아 돌아오면 세상을 파괴할 언데드 군대를 만든다. 그래서 그 힘을 되찾기 전에 죽여야 하는 거다. 그래. 이제 왜 세상 끝까지 와서 그걸 사냥해야 했는지 알겠다. 리치의 문제는 죽여도 100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다. 그때 아레스는 단의 힘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만약 그가 리치를 흡수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걸까? 주인공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거 꽤 괜찮은 생각 같다고 말한다. 단 먼저 묻고 싶어 한다. 정말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갈지. 그는 모든 몬스터를 흡수할 수도 없고 게다가 그걸 대체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이 멍청한 녀석이 혼자 먼저 앞서 나가버린다. 그렇지? 혼자 함정 밟으려고 말이다. 아레스가 조심하라고 외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발밑에는 지옥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오망성 마법진이 있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린다. 그 모든 일의 결과는 주인공이 혼자 리치를 상대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레스는 빠르게 움직인다. 아이가 사라지자마자 바로 전력 질주하며 클로에를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며 말한다. 당장 거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그는 스스로 다짐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여는 언제나 돌발 상황이 터지는 곳이라는 걸. 주인공은 땅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진 채 그 야무치 포즈로 쓰러져 있다가 그 빛이 뭐였는지 알아보려 일어난다. 여긴 어디야? 대체 이게 뭐야? 바로 그때 그는 그걸 알아차린다. 마치 거대한 3D 해골문 같은 엄청난 대문과 정면으로 마주 서 있다는 걸. 여기가 리치의 방이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그는 확신한다. 좋은 점은 팔다리 하나 안 잃었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 이제 할 일은 침착하게 아레스를 기다리는 것뿐인데 지금 그 아레스는 해골시들을 전속력으로 썰어넘기고 있다. 아레스는 클로에에게 말한다. 단이 밟은 건 리치의 순간이동 장치였다고. 그녀는 어디로 보내진 거냐고 묻고 그는 뻔하지 않냐며 아마 리치의 방에 있을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는 충격에 빠진 채 리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생김새부터 압도적이고 주인공은 식은땀을 줄줄 흘린다. 좋은 점은 놈이 자고 있다는 것. 나쁜 점은 엄청 강해 보인다는 것. 그러니 깨어나면 끝장이며 이미 방 안에 들어와 있으니 다른 마법이나 함정을 건드리지 않게 완전히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데 갑자기 지팡이가 저절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당연히 리치는 깨어난다. 딥웹 성진우가 뒤를 돌아보더니 최종 보스가 일어선다. 그는 홀 안에 홀로 있고 그 존재는 그저 압도적인 기운 그 자체다. 한편 아레스는 클로에와 함께 달리고 있고 그녀는 저 소리가 뭐냐고 묻는다. 그는 놈이 깨어났다고 말한다. 홀 한가운데에서 주인공은 얼어붙어 있다. 저 몬스터를 보니 왜 아레스가 차원이 다르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그 생물은 그의 바로 앞에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어낸다. 치는 공중에 떠서 손가락을 겨눈다. 주인공이 옆을 보는 순간 같은 찰나에 보랏빛 폭탄이 날아온다. 그는 즉시 깨닫는다. 너무 거대해서 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막아보려 하며 그것을 향해 방망이를 휘두른다. 저게 뭐야? 그는 그걸 되받아쳐버린다. 마치 야구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리치는 경악하고 폭발은 그대로 놈에게 적중한다. 주인공은 바라본다. 연기가 걷히기 시작하고 그 생물은 멀쩡하다. 뭔가 방어막을 친 모양이고 주인공은 저런 공격을 하는 놈을 대체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 생각한다. 그때 몬스터가 위를 가리키더니 수많은 촉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때 몬스터가 위를 가리키더니 수많은 촉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꼼짝 못하게 만든 채 그는 다시 한번 놈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러자 놈은 그가 특이한 힘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 근원은 아무래도 그의 심장인 듯하다고. 몬스터는 바로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한 손을 그의 가슴에 얹고 알아보려면 열어봐야겠다고 말하는데 그때 흑백의 참격이 모든 것을 가른다. 둘 다 옆을 돌아보고 거기 나타난 인물을 본다. 아레스다. 이 남자의 기세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해보면 혼자 리치를 상대하러 보내줬던 사람답게 진짜 그럴 만한 놈이다. 주인공을 붙잡고 있던 촉수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가 올려다보자 아레스는 이미 나가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맞겠다. 리치는 연속으로 공격을 퍼붓고
아레스는 그저 서 있을 뿐. 폭발, 사방의 연기. 몬스터는 쉽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연기 속에서 범이 번뜩이고 리치를 반으로 갈라버린다. 아레스는 진짜 최종 보스다. 생물은 갈라졌지만 곧 재생하고 두 사람은 같은 잔혹한 운명으로 묶여 있다고 말한다. 그럼 100년 전에 리치를 죽인 것도 아레스였던 걸까? 이렇게 죽이고 되살아나고를 오랫동안 반복해온 건가? 알 수 없다. 그런데 몬스터는 방 한가운데 떠오른 채 머리 위에 거대한 에너지 폭발을 만들어낸다. 주인공이 저게 뭐냐고 묻자 리치는 오늘이 끝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에너지 기둥이 지면을 강타한다. 빛이 사방에 번지고 마치 원기옥 같은 폭발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레스는 여전히 멀쩡히 서 있다. 그걸 정면으로 버텨내고 방 전체가 무너져 결국 둘만 남게 된다. 그러자 리치가 말한다. 넌 언제나 나를 혼자 상대해왔는데 이번에는 왜 낯선 자를 데려왔지? 아마 날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어떤 비장의 패겠지. 하지만 이번에 다른 걸 준비한 건 너만이 아니다. 놈은 네 개의 손을 모으고 공허의 속삭임을 불러낸다. 순식간에 아레스는 뒤틀린 차원 속에 있게 된다. 그래, 완전 주술회전 느낌이다. 그 생물은 그를 오직 둘만을 위한 공간으로 데려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레스는 그게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걸 깨닫는다. 리치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가져온 선물이 뭔지 궁금하다고 한다. 자신의 심장을 꿰뚫기 위한 단검. 안 됐지만 이제 그 단검은 도리어 그를 향하게 될 거라고. 잠깐, 뭐라고? 아레스는 당황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정신마법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닫는다. 문제는 그걸 깨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평범한 싸움이었다면 해결책을 찾을 시간은 있었겠지만 단이 있는 지금은 위험하다. 그가 죽을 수도 있고 그건 불공평한 일이지만 주인공에게는 온갖 제한들이 쏟아지고 있다. 리치가 단에게 목숨과 살과 피를 바치면 필요한 힘은 전부 주겠다고 속삭인다. 그런데 그때 동양풍의 푸른 연기가 나타나 안 된다고 말한다. 이 그릇은 자기 것이라며 이제 1대1이라는 거다. 그 존재는 두려움도 없이 이 영역에 들어오다니 대담하다고 리치에게 말한다. 보스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다. 그 순간 단이 정신을 차린다. 마법이 풀린다. 그러자 리치가 투덜거리며 대체 아레스가 여기 뭘 데려온 거냐고 묻는다. 그 존재는 몸의 일부가 뜯겨나간 상태였고 아레스는 핵을 보는 순간 기회를 잡는다. 한 번 자세를 잡고 한 번 배자. 괴물은 그대로 두 동강 난다. 리치는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며 그럴 리가 없다고 중얼거린다. 아레스는 주인공에게 괜찮냐고 외치지만 주인공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 지팡이는 빛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리치의 연기가 그쪽으로 몰려간다. 정확히는 리치의 모든 만화가 주인공에게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르다. 지팡이가 흡수하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다. 보랏빛 에너지가 사방에 넘치고 아레스도 그 엄청난 만화의 양에 놀란다. 저걸 전부 흡수하면 누구라도 문제가 생긴다. 주인공은 쓰러지고 아레스가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순간 누군가 아스클레피오스 경을 부른다. 아레스는 잠깐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 있었다. 샌들컷이 나왔다. 좋았어. 가자. 다음 장에서는 우리 작가의 실력을 또 평가하게 된다. 다음 장면에서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다시 그 아케노르를 찾으라는 말을 들으며 깨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텅 빈 방 안에 있고 어리둥절한 채 클로이와 아레스는 어디 있냐고 묻는다. 옆을 보니 배낭과 편지가 있다. 아레스가 남긴 메시지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떠난다. 고맙다. 리치는 쓰러뜨렸다. 주인공은 아니 잠깐만 그게 무슨 뜻이냐는 표정이다. 날 그냥 이 던전에 두고 갔다고? 장면이 바뀌고 아레스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묻는다. 와, 작가님 진짜 재능 넘친다. 반짝반짝하고 키 큰 아키네스가 등장해서 폐하께서 아스클레피오스 경을 부르신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레스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아레스는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묻는다. 아키네스는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라고 답한다. 폐하께서 언제 허락을 구하거나 미리 알린 적이 있었냐는 거다. 아레스는 그녀를 빤히 바라본다. 그녀는 손에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자세한 얘기는 궁에서 듣게 될 거라고 말한다. 여기 일은 끝났으니 이제 갈 시간이라는 뜻이다. 그때 누군가 그들을 부르는데 클로이가
다는 괜찮은지, 그리고 리치는 어떻게 됐고, 이제 어쩔 거냐고 묻는다. 아큐네스가 클로이에게 인사하고, 그러다 근처에 쓰러진 단의 몸을 보게 된다. 클로이는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달려가지만, 아레스는 진정하라고 말한다. 만화를 흡수한 충격으로 기절했을 뿐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뜬금없이 아큐네스 컷을 보는 와중에도 아레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클로이에게 지도와 먹을 것을 챙겨 단 옆에 두라고 시킨다. 클로이가 그렇게 하는 동안 아큐네스는 그저 지켜보다가 단이 리치를 흡수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감탄한다. 저 악역 같은 표정이 나왔다. 분명 주인공을 건드리고 싶어질 타입이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다고 말한다. 그러다 레스가 이제 가자고 하자 움찔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쟁탈전은 벌써 시작된 셈이다. 레스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말한다. 그 소년에게 관심이 있다면 당장 접는 게 좋을 거다. 오래 살고 싶다면.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방망이 휘두르는 녀석을 넘보지 말라는 거네. 레스는 포털로 들어가고 그녀는 그저 바라만 본다. 떠나면서 그녀는 그 말 잘 새겨두겠다고 한다. 다시 주인공 쪽으로 돌아오면 그는 사막에서 석 달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다. 그래도 어쨌든 그들과 많이 가까워졌고 그들에게도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레스가 리치를 너무 쉽게 쓰러뜨리는 걸 보긴 했지만 결국 자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건가? 게다가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흡수하고도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그래도 지금 이 던전은 온전히 자기 차지가 됐으니 분명 값나가는 게 하나쯤은 있을 거다. 저주받은 엘프의 해골로 된 영웅급 아이템, 전설의 지팡이도 발견한다. 정말 아이템을 전부 남겨두고 갔네. 하지만 그는 관심이 없다. 소리 지르는 악마검이나 피를 질질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마검, 건피의 절은 단검 같은 저주 아이템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도와 나침반만 챙기기로 한다. 타락할까 무섭냐고? 솔직히 그럴만하지. 다 주워다가 술집에 팔면 되는데 좋은 점은 지도가 숲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다. 나쁜 점은 그게 엄청나게 멀다는 거다. 다음 날, 근 해골 하나를 후려치자마자 즉사시킨다. 아레스를 마지막으로 본 지도 벌써 석 달이다. 그는 이 사막에서 진짜 고생하며 혼자 가로지르고 있고 아레스와 클로이에게 배운 덕분에 살아남는 건 어렵지 않다. 마침내 그 황량한 곳을 걸어 나온 끝에 숲을 발견한다. 푸른푸란 포기도 못 본 지 거의 1년 만이다. 괴물도 없는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앞쪽에서 폭발이 터진다. 이 세계에 진짜 조용한 곳 따위는 없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장면. 그발 남자가 숲속을 헐떡이며 목숨 걸고 달리고 있고 저게 왜 아직도 자길 쫓아오냐고 외친다. 날개 달린 그림자가 지면을 스쳐 지나간다. 등 뒤에서 폭발. 그는 넘어져서 대굴대굴 구른다. 뭐 나라도 불평하겠다. 와이번이다. 숲의 흉악한 드래곤 중 하나. 금발 남자는 충격에 빠진다. 가장 강한 기사인 로버트 경조차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 자신 같은 고작 브론즈급 헌터는 죽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쌍한 녀석은 고블린이나 잡으려고 숲에 왔다가 와이번의 포효를 정면으로 맞게 생겼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펄이 하나가 나타나 괴물을 후려친다. 그는 알료샤가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이 작품은 이름들이 하나같이 참 못생겼다. 그녀는 돌아서더니 알트에게 당장 일어나서 엉덩이 떼고 서라고 한다. 근 일어나면서도 왜 왔냐고 묻는다. 자기가 미끼가 돼서 그녀만이라도 살려보내기로 한 거였는데. 아, 안 돼. 너무 펄이다. 저 복장 좀 봐. 내가 아퀴네스 쪽 작화 칭찬했더니 작가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저 자식한테 공을 다 몰아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알트는 울컥해서 좋다고 답한다. 그래서 이 목장형 펄이 소녀를 데리고 무슨 계획이냐고. 그녀는 계획이 있었으면 로버트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한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수밖에 없다. 그는 알겠다고 한다. 그녀가 하나를 세자마자 옆에서 공격이 날아와 그녀를 정통으로 때린다. 누가 우리 파르말라 펄이 소녀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대로 쓰러져 버린다. 알트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단검 두 자루가 날아와 괴물의 이마에 박힌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셀리스다.
아니, 알트. 대체 무슨 파티냐? 나라도 죽기 싫겠다. 내 모험가 파티가 저랬으면 평생 고블린만 잡고 살고 싶었을 거다. 그녀는 셀리스였고 도망쳐서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걸 미안해한다. 그때 와이번이 날아오르더니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입을 크게 벌린 채 급강하한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여기가 자기 죽을 자리라고 확신한 순간 방망이가 휘둘러진다. 진정해라. 방망이 마에스트로가 막 도착했다. 다음 장면. 두 사람이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 주인공은 별거 아니었다는 식으로 넘긴다. 알트는 그의 손을 붙잡고 다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한다. 단이 아니었으면 그 파르말라 퍼리 소녀는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저 꼬마가 와이번을 한 방에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혹시 다는 고위급 헌터인가? 이를테면 골드나 최소 플래티넘쯤 되나? 그런데 주인공은 그냥 멀뚱히 서 있고 둘은 계속 너 대체 등급이 뭐냐고 묻다가 주인공이 등급제 헌터라는 게 대체 뭐냐고 되묻는다.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그는 설명 좀 해달라는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 꼬마는 진짜 비밀을 못 숨긴다니까.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는 벌써 다들 뭐라고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하고 있다. 주인공은 어색하게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라고 말한다. 알트는 자기들 목숨을 구해놓고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그래서 믿겠다고 한다. 셀리스는 짐을 들고 가며 순간이동이 진짜일 줄은 몰랐지만 다른 차원도 정말 존재하나 보다고 말한다. 다른 둘은 마치 자기들이 이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다고 하며 앞서 걸어간다. 주인공은 자기 같은 경우가 흔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깨닫는다. 그러자 그 남자가 어쨌든 단이 한 일은 무시무시했다고 말한다. 괴물을 죽였을 뿐 아니라 시체를 먹어치우는 괴물까지 소환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게 어떻게 몽둥이로 변한 거냐고. 내 세계 사람들은 다 특별한가 보다 싶다. 주인공은 그 많이 설명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도 그렇겠다고만 한다. 그러다 알트가 갑자기 멈춰서서 도착했다고 말한다. 주인공은 울컥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알트는 왜 그러냐고 묻는다. 기대한 만큼 별로였냐고. 주인공은 울컥해서 눈물까지 흘리고 알트는 왜 그러냐고 묻는다. 기대한 만큼 별로였냐고. 는 아니 그건 아니라고 한다. 그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렇다는 거다. 곧바로 이 꼬마는 고기를 먹으러 가고 맥주까지 마시며 세상 행복해한다. 설마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아마 그 사막에서 너무 오래 지낸 탓일 거다. 그런데 뭐든 다 맛있다. 이제 그는 셀리스를 기다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뭔가 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파르말라 퍼리 소녀를 치료해야 하고 로버트 씨의 시신도 수습해야 한다. 그래야 주인공은 그 팀이 동료 하나를 잃었다는 걸 깨닫는다. 알트만 한 손이 그에게 돈을 쥐어주며 나중에 다시 보자고 한다. 주인공은 접시를 다 비우고도 아무 소식이 없다. 진짜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그때 그는 여러 종족,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라가스처럼 생긴 놈도 있고 토끼 여자도 있다. 퍼리들까지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지구가 아니라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어쨌든 그는 너무 지쳐 있어서 정신 차려보니 다음 날이다. 침대에서 자본 지도 몇 년은 된 것 같고 이른 아침부터 누가 문을 두드린다. 누군지 보려고 일어나 보니 퍼리 소녀와 궁수가 와서 잘 잤냐고 묻는다. 둘 다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고 그는 그냥 말없이 서 있기만 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알트가 그를 부른다. 퍼리 소녀가 직접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그녀는 좀 어색하게 그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말한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는 안 하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알트는 자기도 어제는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그래서 지금 온 거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괜찮다고 한다. 어제 받은 동전 덕분에 푹 잘 수 있었다고. 그고는 그 남자가 제대로 자기소개를 한다. 의로운 모험가들 소속 인간 알트. 와, 팀명 진짜 대단하다. 죽으러 다니는 사람들 같다. 그 파르말라 퍼리 소녀는 알료샤고 역시 인간인 궁수는 셀리스다. 주인공은 헌터와 등급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한다. 다들 조금 난처해 한다. 이 녀석이 뭔지 감이 안 오기 때문이다. 자기는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 길게 설명하진 않겠다. 브론즈에서 미스릴까지 있고 이 세계엔 죽여야 할 괴물이 있고 그걸 죽이는 헌터가 있다.
돈을 노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죽는다. 위험한 세계라는 늘 하던 그 이야기다. 그리고 당연히 브론즈 등급인 이들은 먹고 살 만큼만 겨우 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돈 벌 방법을 하나 찾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야, 단, 우리 파티 들어올래? 주인공은 어리둥절하다. 자기를? 드래곤을 한 방에 잡은 자기를? 왜 굳이 자기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아트는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돈도 필요할 테니 이 세계에 적응하게 도와주고 이것저것 알려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우선 이 세계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야 자기 세계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때 퍼리 소녀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알기론 단은 강하다고 말한다. 셀리스가 와이번에 일격을 넣는 걸 봤다고 했으니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거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거짓말쟁이라는 외침이 들린다. 누군가 탁자를 내리치며 드래곤을 찰싹 한 대로 잡았다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한다. 금발 소녀가 나타나 거짓말을 할 거면 최소한 그럴듯하게 하라고 말한다. 퍼리 소녀는 메리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메리는 애초에 애완동물과 한 테이블에 앉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고 받아친다. 얘네가 억압의 귀족단 소속이라는데 이름값은 제대로 한다.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싸울 듯 열이 오르고, 메리는 주인공을 보며 네가 와이번을 죽인 놈이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녀는 증거는 있냐고 묻는다. 부위라도 팔았다면 돈을 꽤 벌었을 텐데 말이다. 당연히 부위 따위는 없고 알트가 사정을 설명하며 둘러대려 하지만 메리는 바로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말한다. 그렇게 값비싼 괴물의 부위를 안 가져왔을 리가 없다는 거다. 주인공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닥치라고 한다. 그녀는 안 닥치면 어쩔 거냐고 묻는다. 뭐라도 해보겠냐는 거다. 그는 정말로 그녀와 맞붙을 기세인데 무슨 도시에 로리들 패러 가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다. 그때 갑자기 주황머리 남자가 나타나 사과한다. 주인공은 그걸 보며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메리는 브라이언에게 남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그는 오히려 메리 쪽이 먼저 남의 대화에 끼어든 것 같지 않냐며 사과한다. 저쪽도 억압의 귀족단 소속이라 역시 믿을 수는 없다. 다들 떠나려는데 주인공이 그를 불러 세우고 거대한 손으로 어깨를 붙잡으며 자기는 아직 대화 중이었다고 말한다. 브라이언은 그걸 못마땅해 하며 알아보고는 여기서 끝장을 보자고 말한다.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방망이의 진심인 왕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모른다. 모두가 서로를 노려보는 순간 누군가 브라이언의 발에 손을 얹고 다들 예민한데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한다. 키 60cm쯤 되는 작은 사람이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다. 애초에 메리 잘못이니 그냥 있는 게 낫다고 한다. 브라이언은 한숨을 쉬고 주인공에게 사과한다. 그러자 이미 청력이을 해금한 그 소녀가 와이번을 한 방에 죽였다는 이야기는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도 어쨌든 이쯤에서 끝내자고 한다. 주인공은 제일 어른스러운 사람이 저 작은 소녀라는 걸 깨닫는다. 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알트와 셀리스가 난처한 표정을 짓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한다. 좋아, 그럼 여기서 접자. 대신 저 망할 메리는 자기에게서 치우라고 한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는데 메리는 이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려 한다. 그래서 헌터는 어떻게 되는 건데? 주인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된다. 등록비만 내면 의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알트는 돈이 있냐고 묻는다. 자기가 준 돈도 많진 않았으니까. 불쌍한 주인공은 동전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남자가 말하길 그런 금화 한 융이면 크라운 은화 1000융 값이고 크라운 10개가 브론즈 하나라고 한다. 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하나가 1000이다. 근 그걸로 충분하냐고 묻는다. 그 남자는 그렇다고 답한다. 등록비가 500개니까. 그래서 다들 벌써 일어나며 다음 토벌을 준비해야 하니 먼저 가겠다고 한다. 주인공은 자기는 아직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대답도 안 했는데 벌써 파티에 들어간 분위기고, 게다가 3일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한다. 는 3일이나 뒤라는 말에 놀라고, 그 남자는 지금 있는 곳이 기드 여관이고 여기 있는 대부분이 헌터라서 사람도 만나고 의뢰도 보고 하는데 좋다고 설명한다. 3일 뒤에도 아직 파티가 없으면 자기들과 함께 가면 된다는 거다. 그는 고맙다고 하며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 그들이 떠나고 그는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걔가 가진 돈의 절반이 모험가 등록에 날아간다는 걸 알고 이 세계에서 자기가 거지나 다름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는 식비며 고깃값이며 숙박비를 계산해보기 시작하고
그대로 망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도시에는 겨우 도착했을 뿐인데 자칫하면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는 이번 토벌 의뢰를 위해 준비한다. 제대로 활약해야 하니까. 그래서 갑옷 하나를 사는데 사실상 등에 곤봉을 매다는 용도밖에 안 되는 물건이다. 그래도 그는 그게 편하다. 여자가 아주 잘 어울린다고 말한다. 당연하지. 장사하는 사람인데 아니라고 하겠냐. 그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며 떠난다. 자기 형편에 살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다. 이제 도시에 왔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니 당연히 카운터 뒤에 펄이 소녀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그는 큰 종이를 탁 하고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왜 저렇게 눈을 깜빡이는 거지? 네, 저 녀석도 펄이다. 그는 의뢰를 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보수가 더 좋은 실버급 의뢰를 골라버렸고 당연히 자기 등급이 형편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꼬마는 레벨 1에 레벨 1부터 시작해서 모래자루를 나르고 그 다음엔 소똥 치우러 간다. 심지어 빨래까지 하러 가는데 아니 진짜 나라면 벌써 곤봉을 사람들 면전에 휘둘러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하루가 끝나고 그는 녹초가 된다. 전보다 더 힘든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고작 구리동전 30개다. 숙박비도 안 나온다. 근 노점에서 꼬치를 보고는 생각한다.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좋아. 일당의 10%인 동전 3개만 쓴 셈인데 그는 이 세계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충격받는다. 현대 세계 음식도 먹어본 놈이 이럴 정도면 여기 음식은 진짜 잘 만든 거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온다. 이상한 손이 꼬마를 정확히 가리키는 나침반을 들어 올리고 만만치 않은 작은 녀석이 등장한다. 주인공은 볼이 빵빵한 채로 비결이 뭐냐고 궁금해하면서 음식 더 달라고 한다. 아, 내가 괜히 이상한 말을 했네. 저 키에서 옷자락 잡아당기는 모습 보고 쓸데없는 상상은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찾았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돌리고 난쟁이 엘프 마녀를 보게 된다. 맙소사, 이 소녀 설정은 대체 몇 개냐? 그녀는 자기 운명을 찾았다고 말한다. 무슨 뜻이냐고? 장면이 바뀌고 둘이 대화하는데 그는 자기가 운명의 용사라는 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다. 그는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녀는 스승의 예언이라고 말한다. 나침반이 이 세계를 구할 사람을 가리켰고 그걸 따라와 보니 그가 있었으니 틀릴 리 없다는 거다. 주인공은 솔직히 그거 너무 수상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소녀는 그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자기 스승은 예언의 마녀 드레니스라고. 그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겠어서 유명한 사람이냐고 묻는다. 소녀는 그 마녀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한다. 어깨가 쑤시면 비가 올 거라고 말했고 언제나 진짜 비가 왔다는 거다. 주인공은 그건 그냥 할머니식 예감 아니냐고 하고 그녀는 그만하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묻는다. 그래, 내가 용사라 치자. 그 다음은? 소녀는 스승이 자기를 용사를 돕게 했다고 말한다. 그가 무엇을 하든 자기가 가진 마법으로 도와주겠다는 거다. 그는 자기가 뭘 하려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묻는다. 그는 당연히 세상을 구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 그는 말을 끊고 아니라고 한다. 자기 목표는 자기 세계로 돌아가는 거라고. 또 비밀 없는 꼬마가 나왔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는 것까지 그녀에게 전부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자기와 그녀의 목적은 맞지 않으니 그만 가보라는 거다. 그녀가 찾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다. 위쪽에서는 그 별난 메리가 전부 지켜보며 말한다. 저 불쌍한 애 차였네. 한편 브리에는 남의 일에 참견 좀 그만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가 모른다며 남 인생에 끼어드는 것보다 재밌는 건 없다고 한다. 그는 차라리 서류 처리라도 좀 하라고 권하지만 그녀는 그건 네가 할 일이라고 말한다. 지 같은 귀족은 훨씬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는 거다. 하지만 브리에는 아래의 소녀가 자신을 마녀 드레누스의 제자라고 한 말에 관심을 가진다. 장면이 바뀌고 한 여자가 나침반을 건네며 이걸 가지고 가라고 말한다. 너를 운명으로 이끌어줄 테니까. 아리엘은 그 대가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 와중에 우리 주인공은 자루를 들어 올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진짜 그냥 곤봉을 꺼내서 괴물 하나 후려쳐 보여주면 제발 좀 고용해 줄 텐데. 그가 푼돈 벌겠다고 고생하는 동안 아리엘은 전부 지켜보며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이 꼬마는 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지? 설마 돈이 없는 건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운명일 수 있단 말인가? 어린 마녀조차 가난한 사람은 싫은 모양이다.
우리 소년한텐 정말 남은 게 없었다. 그때 단이 그녀를 불러 세우며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정말 하루 종일 자길 따라다닐 생각이냐고. 됐고, 이제 가라. 스승한테나 돌아가든지. 난 네가 말하는 그 용사가 아니니까. 그러자 아리엘이 제 스승은 돌아가셨다고 말한다. 그는 당황해서 사과하지만 그녀는 일어나 정말 그렇게까지 자기 세계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 그렇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한다. 스승도 결국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우라고 했으니 괜찮다는 거다. 그러니 자기는 그렇게 할 거라고. 자, 다음 장면. 다시 모험가 길드로 돌아오고 알트가 준비하고 있다. 셀리스가 들어와서 단을 찾지 못했으니 떠난 것 같다고 말한다. 알트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웃는다. 그때 메리가 갑자기 나타나 온 세상이 단이 임베르를 한 방에 죽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실이 드러나자 사라졌다고 말한다. 알트는 왜 완전 무장까지 했냐고 묻는다. 그녀는 뻔한 거 아니냐고 답한다. 곳곳에 괴물이 들끓는다는 소문 못 들었냐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 억압의 귀족단이 그 지역을 조사하라는 의뢰를 받았다는 거다. 그리고 그 임무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약해서 죽을지도 모를 신입 헌터들을 지켜보는 일이라는 거다. 알트는 비판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방망이 휘두르는 왕을 욕하는 건 못 참겠다고 말하고, 그러자 베로니카라는 소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들 말하는 단이 대체 누구냐고 묻는다. 셀리스는 단이 거기 있던 모두를 구한 사람이라고 외친다. 메리는 그 구세주라는 놈이 지금 어디서 플러팅이나 하고 있다고 받아친다. 처음엔 의뢰 담당 여자와 얘기하더니 이는 운명이 어쩌고 하는 꼬마 마녀와 붙어 있었고 결국 다른 데서 모험하러 가버려서 파티를 잊은 것 같다는 거다. 그런데 셀리스는 이미 완전 얀데레 모드라. 아니 자기 사연을 다 말해줬고 다른 세계에서 와서 아는 사람도 없다는데 대체 무슨 연애 같은 걸 하고 있냐고 따진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는 모두가 조금 겁먹은 표정을 짓는 걸 알아차리는데 그 이유는 소년이 자기 꼬마 마녀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근 모두에게 어이, 오늘도 왔다고 인사한다. 알트는 엄청 좋아하며 자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던 프로를 보고 자기가 늦었냐고 묻는다. 메리는 분노하며 다들 배신자라고 부르고 이제 모두가 혼란스러워한다. 원래는 메리가 알트 일행과 파티를 짜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단과 그 마녀가 함께하게 된 모양이라서 메리는 그를 냉혈한 배신자, 쓰레기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한다. 알트는 누구에게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하지만 보다 먼저 왜 하필 마녀 엘프가 여기 있는지 궁금해한다. 둘은 어떻게 만난 거냐고? 주인공은 긴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도 길지 않다. 마녀는 그냥 말한다. 자기는 그를 찾고 있었다고. 운명이 그 소년에게로 이끌었다고. 모두는 엄청난 로맨스라도 되는 줄 알고. 셀리스는 이미 사랑에 빠진 셀리스 모드의 정점을 찍고 있으며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하고 리앙은 이 꼬마가 진짜 강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알트는 아리엘의 이름과 그녀도 토벌대에 합류할 건지 묻고 그녀는 단을 돕고 있으니 그렇다고 답한다. 모두는 이게 헌신적인 아내란 건가 싶어 한다. 방금 나타나 놓고 벌써 그를 위해 위험까지 감수하려 하니까 그발 남자는 그 우유농장 퍼리 소녀가 다쳐서 도울 수 없으니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난 건 좋은 일이라며 그녀에게 감사한다. 주인공은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고 금발 남자는 괜찮다고 말하며 이제 때가 됐다고 한다. 우선 고블린 얘기부터 하자. 놈들은 초록색이고 생물을 죽이고 훔쳐가며 우리가 숲에서 잡으러 온 것도 바로 그 놈들이다. 문제는 귀족단 전체가 따라올 줄은 몰랐다는 거다. 다들 좀 불평하고 싶어 하지만 메리는 계속 영광으로 알라고 잔소리한다. 좋은 점이 있다면 어차피 다들 박살날 게 뻔해서 결국 우리 주인공이 구해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알트는 우리 친구에게 저들이 성가시긴 해도 확실히 더 상위 팀이긴 하다고 말한다. 골드 등급에 가장 빨리 도달한 파티라나 뭐라나. 나쁜 점은 네가 계속 모두를 귀찮게 한다는 거다. 엘프까지 포함해서 알트는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 자신과 다는 전방, 마법사와 궁수는 후방이다. 다만 우선 알아야 할 건 그 꼬마 마법사가 어떤 마법을 쓰는지다. 그는 대체 뭘 할 수 있냐고 묻는다. 보통 마법사라면 파괴 마법, 부여 마법, 연금술, 사령술 같은 게 있잖아. 너는 뭐가 전문이냐는 거다. 그는 마법사와 함께 싸워본 적이 없어서 전략을 짜려면 그걸 알아야 한다. 그녀가 설명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화면을 가로지르는 뭔가가 지나가고 활 하나가 누군가의 얼굴을 거의 맞힐 뻔한다. 와,
방어 진짜 미쳤다. 진정해라. 우리 소년이 있다. 세상에, 저 고블린 진짜 못생겼고, 저놈들은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이랑 싸우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튄 것처럼 생겼다. 저 동족 아버지는 진짜 성형이 필요하다. 브라이언이 나서려는 순간 메리가 안 된다고 말한다. 우선은 저들이 뭘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다. 커다란 고블린 하나가 돌진하고 얼굴에 한 방 맞고는 쓰러진다. 주인공이 너무 쉽게 죽여버렸다. 순식간에 초록 꼬마 놈들이 전부 죽어있고 못생기고 약하다. 고블린으로 살기 참 빡세다. 알트는 모두를 칭찬하지만 앨리스는 뭔가 매복당한 느낌이라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원래 고블린은 모험가를 공격할 만큼 대담하지 않다. 그냥 도망친다. 알트는 놈들이 노인이나 아이들을 습격하는 걸 좋아해서 둥지를 찾아 전부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귀족단 쪽이 지루해하는 게 눈에 띈다. 주인공은 뭐 계속 가보자고 말한다. 고블린 둥지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를 바라보는 모두의 표정이 제각각이다. 주인공은 붉은 장벽 앞에 서 있고 고블린인지 혼혈인지 모를 어떤 꼬마가 있다. 본인도 모르겠다. 알트가 뒤를 보라고 소리친다. 주인공이 시큰둥하게 돌아보자 거대한 손이 머리를 으깨려 내려오는 게 보인다. 그때 메리가 순간이동해 와서 창을 던지고 괴물의 공격 궤도를 비틀어버린다. 이제 저걸로 앞으로 3년은 잘난 척하겠네. 주인공이 뭐 하는 거냐고 묻지만 그 귀족은 이미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다. 꼬야, 이건 우리가 맡을게. 넌 상대 못해. 그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놈은 스톤 마운틴 트롤. 상대하기 쉽지 않은 괴물이다. 메리는 모두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자기도 함께하겠다고 하지만 알트는 안 된다고 한다. 괜히 방해만 될 거라는 거다. 그가 강하긴 해도 이쪽은 오랫동안 함께 싸워온 집단이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믿고 가겠다는 거다. 주인공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짓고 꼬마 마녀는 그저 지켜본다. 브라이언이 베로니카를 부르자 그녀는 눈을 감고 전투정신 강화 버프를 걸기 시작한다. 모두의 몸에 황금빛 도라가 감돌고 그게 꽤 대단한 모양인지 알트도 감탄한 표정을 짓는다. 괴물이 메리에게 달려들어 부딪힌다. 그녀는 버티며 거대한 방패를 들어올리고 그 사이 거의 점처럼 작은 그 소녀가 서서 브라이언의 어깨 옆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화살이 괴물의 눈에 정확히 꽂히는 걸 본다. 놈이 돌진해서 메리의 방패 위로 뛰어오르자 그녀는 그걸 위로 튕겨내고 추락하는 순간 브라이언이 반대쪽 눈을 베어버린다. 이제 놈은 사실상 장님이다. 주인공은 감탄한다. 이게 진짜 팀의 힘인가? 적어도 그래야 할 텐데. 던전에서 본 뒤로 사라진 아레스를 생각하면 진짜 강함은 저런 거였으니까. 트롤의 문제는 재생력이다. 곧 시력을 회복할 것이다. 서술자는 이 팀이 전략과 조합으로 유명하다고 설명하기로 한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는 화력이다. 석궁, 단검, 그리고 평범한 창 몇 자루를 쓰다 보니 어떤 공격도 놈을 한 방에 죽일 만큼 강하지 않다. 게다가 메리는 왜 아무도 그런 랜스를 땅에서 안 쓰는지 잊고 있었는데 그건 원래 말 위에서 쓰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들에겐 각종 버프와 전략이 있다. 그녀는 다시 속도 버프를 받고 힘 버프까지 받자 자신감이 차오른다. 작은 기사구두를 박차고 록처럼 튀어나가더니 와, 거의 자기가 말이 되어버렸다. 막 무시하려던 참이었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 보스를 꿰뚫어버렸다. 추돌 지점에 분화구까지 만들고 오라를 두른 채 자기가 최고라도 되는 듯 포즈를 잡더니 바로 피를 토한다. 이 골드 등급 파티라고? 괴물 하나 잡고 저렇게 지쳐버린다고? 라이언이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당연히 괜찮다고 한다. 자긴 귀족이고 귀족은 언제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다. 말을 꺼내려는 순간 어깨 한가운데 화살이 꽂힌다. 귀여운 척은 끝났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앞을 바라보다가 숲이 가득 차 있는 걸 본다. 수많은 트롤과 고블린들로. 브라이언은 혼란스러워한다. 왜 눈앞에 군대가 있는 거지? 완전 진격의 거인 장면 아니냐? 알트는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 메리는 베로니카를 부르며 에런이랑 모두를 데리고 여기서 빠지라고 말한다. 자기가 시간을 벌겠다고 한다. 그래, 뭐 죽으러 가는 거지. 브라이언이 제정신이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입 열지 말라며 그의 말을 끊는다. 자긴 그저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이라고. 그런데 저 드라마를 끊어버릴 사람이 나타난다. 주인공은
이게 뭐냐고 묻는다.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무시하냐고. 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다. 그의 일행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한다. 메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꺼지라고 한다. 이 싸움은 불가능하고 그의 무기는 더럽기까지 하다고. 등에 맨 저건 대체 뭐냐고. 운 좋게 한두 마리 죽인다 해도 저긴 거의 100마리나 된다는 거다. 그런데 이 꼬마는 완전 성진호 모드다. 리치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메리는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한다.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다. 바로 그때 트롤 하나가 뒤에서 다가와 거대한 손으로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만 주인공이 앞으로 나서더니 휘둘러 그 팔을 깔끔하게 잘라버리고 놈은 그대로 사라진다. 귀족들은 전부 뭐야 저게 하는 표정이고 큰 트롤은 멀리서 고통스러워한다. 주인공은 그 베테랑에게 계획이 뭐냐고 묻는다. 그녀가 둘러보자 모두가 싸울 의욕으로 들끓고 있다. 알트와 다른 이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물론 큰 도움은 아닐지 몰라도 난 아직도 왜 우리가 메리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 주인공이 그냥 뛰어들면 될 것 같은데 또 아닐 수도 있다. 아직 그렇게 강한 건 아닐지도 모르니까. 메리는 후방의 고블린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자신과 단이 전방을 맡겠다고 말하지만 그때 아리엘이 앞으로 나서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얘 혹시 사기 캐릭터냐? 그녀가 살짝 웃는다. 이거 밈 장면 될 것 같은데 설마 진짜 해내겠어? 싶었는데 그녀는 아까 자기 특기가 뭐냐고 물었죠. 라고 말한다. 자기에게는 특기 같은 게 없다고 한다. 못 쓰는 마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떠오르기 시작하며 만화 증폭, 집중 증폭, 원소 증폭을 걸어버린다. 지팡이 위로 불꽃이 피어오르고 드래곤 플레임 구현 같은 마법을 펼친다. 아니, 숲 전체를 불기둥으로 휘감아버린다. 이건 환경 범죄다. 야생동물 보호기관 불러라. 동식물이 방금 사형당했다. 주인공은 그저 뾰족기 소녀가 미소 짓는 걸 보고 끝났다고 말하는 걸 듣는다. 불쌍한 메리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서 땅바닥에 쓰레기처럼 주저앉는다. 다음 장에서 밝혀지는 건 치명적인 독. 이 지역엔 해독제도 없는 맹독이라는 사실이다. 누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그녀가 살아남는다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방 안에는 의사와 브란드가 있다. 주인공은 그녀가 괜찮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귀족이라면 저택에 살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곳에 있냐는 거다. 그자 청력이 이 그녀는 이제 귀족이 아니라고 말한다. 주인공은 어리둥절하다. 귀족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들 아가씨라 부르며 꼼짝없이 따르고 있잖아. 너는 맞다고 말한다. 그녀는 귀족으로 태어났고 거기 있는 모두가 예전엔 그녀의 시종이었지만 그건 다 옛날 이야기라고. 회상. 우리는 브란드가 그 인생에서 길을 잃은 작은 시종에 불과했던 때를 본다. 경비병들이 마차를 호위하며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목에 화살을 맞는다. 푸른 깃발이 올라가고 기사들이 나타나더니 다음 장면에선 모두가 바닥에 죽어있다. 누군가 영주를 부르며 잡아온 포로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 말 위에 탄 사람은 아버지에게 말한다. 저들은 범죄자 무린이 처형해야 한다고. 그고는 그중 하나가 걸어나와 브라이언에게 다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해보라고 한다. 오른쪽 남자는 자기들은 그냥 잡범일 뿐이고 전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시체를 뒤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린다. 옆에 다른 녀석은 벌벌 떨고 있는데 브라이언은 무표정하게 서 있다. 금발 남자는 저 아이가 불 꺼진 촛불 같기엔 너무 어리다고 말한다. 정말 저 삶과 아무 관련도 없었던 걸까? 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지? 나는 비밀을 죄다 흘리는데 이 녀석은 자기 죄를 말하지 않으려고 죽는 것도 감수하려 한다. 죽이라고 명령해도 끝내 입을 열지 않는다. 아니면 괜히 아이를 죽이는 게 두려운 건가? 뜬금없이 그 기사는 벌써 검을 뽑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금발 남자는 웃으며 적어도 배짱 하나는 있다며 말한다. 그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자기 딸에게 줄 완벽한 선물이 되겠다고 한다. 그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보인다. 꼬마야,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지? 길거리에서 범죄자 노예를 하나 주었어. 우리 딸 선물로 딱이겠지. 정말. 가게에 가서 작은 장난감 자동차나 사줘. 인형 같은 거. 반면 브리는 그저 와, 이제 자기는 노예구나. 인생 진짜 아무 의미도 없네. 라고만 생각했다.
한편 우리의 무감정 시그마 소녀는 욕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내 생각엔 이건 조금 전 이야기 같은데 하녀들이 냄새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꼴로 아가씨를 어떻게 만나게 하겠냐는 거다. 일단 깨끗이 씻겨야 했다. 외를 목욕까지 시켜주는 곳이라니 정말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라고 그는 계속 생각했다. 이 아가씨는 대체 누구고 왜 자기 같은 범죄자를 믿는 거지? 그때 병사 하나가 경고한다. 아가씨를 조금이라도 무시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거다. 그러고 나서 메리가 나타나는데 뭐랄까 선물 받는다고 신난 7살짜리 같다. 진심으로 이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메리가 그의 가슴을 톡톡 치면서 너무 말랐다고 말하고 그는 쟤는 이상할 정도로 작고 벌써부터 신경 거슬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메리는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이니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말한다. 그러곤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그는 자기 이름이 제러드라고 말하고 메리는 우아한 이름은 아니라고 한다. 잠깐 생각하더니 바로 나온다. 메리가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 그때부터 그는 브리앙이 됐다. 그런데 작가는 이걸 마치 아유 귀여워 웃기네 하는 식의 귀여운 장면들로 그리고 있다. 노예 이름 붙이는 게 이건 웃긴 게 아니라 슬픈 거다. 브리앙 본인조차 메리가 지어준 이름이 완전 구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장은 인간은 적응하는 생물이라고 말하며 시작되고 이제 그는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이는 대신 해본 적도 없는 집안일로 하루를 보내고 상한 음식을 먹으려고 싸우는 대신 아침이면 수프와 갓 구운 빵으로 눈을 뜬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대신 이제는 친절한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한 하녀가 인사를 건네고 그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그저 바라만 본다. 하녀는 이제 좀 적응하고 있냐, 어떠냐고 묻지만 그는 딱히 불만은 없다고만 대답한다. 그러자 하녀가 그를 한 번 보더니 그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정말로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고 말한다. 이마에 다 드러나 있었다는 건데 무슨 뜻인진 모르겠지만 그는 얼굴이 새빨개진다. 그러고는 갑자기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때 그는 이 새로운 삶에도 문제는 딱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돌아보니 메이다. 단 게 먹고 싶다고 한다. 브라이언은 문제는 당연히 쟤라고 말한다. 하루 종일 자기를 불러대니까. 자녀들한테 시키라고 하지만 왜 맨날 자기만 찾는 거냐. 그런데 메리는 엄마가 자기 곁에 하녀를 두지 말랬고 그 하녀들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 그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파스타를 가져다 준다. 메리는 신나게 먹으면서 역시 네가 최고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몰래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오직 그뿐이라는 거다. 여기 오기 전에는 무슨 전설적인 무법자라도 됐던 건가? 는 대답하지 않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더는 제러드가 아니게 되었다고 말해준다. 시간이 좀 흐르고 그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메리가 그를 부른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자라서 아버지가 원정에서 돌아온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샤티용 가문의 가주 레이즐리가 도착한다. 그의 아내 캐서린 샤티용과 함께 노인은 집에 돌아오니 좋다고 말한다. 메리가 아버지를 부르고 근 놀라더니 곧장 달려가 메리를 껴안는다. 너무 많이 자라서 못 알아볼 뻔했다고 말한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 누군가 아버지를 봐야만 그렇게 기쁜 거냐고 묻는다. 그가 옆을 보니 두 오빠가 있다. 그런데 얘네 생각보다 꽤 멀쩡해 보인다. 이해가 안 되네. 이 집안은 너무 멀쩡하다. 대체 메리가 여기서 어떻게 쫓겨난다는 거지? 두 형제의 이름은 레온과 레이놀드다. 다들 메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 지냈냐고 묻는다. 그중 한 명이 브레온 곁을 지나가며 자기 여동생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조금 어색해하지만 그때 이미 레이즐리가 모두에게 식사하러 오라고 부른다. 식탁이 차려지고 고기를 먹고 미소가 오가고 웃음소리가 퍼지고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러다 접시를 치운다. 레이즐리가 그를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밤에 목욕탕에서 그는 브레온이 여기 온 지도 벌써 5년이 됐다고 말한다. 브레온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는다. 브레온은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잘 지냈다고 답하고 그 모든 게 영주님 덕분이라고 말한다.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던 자신에게 생명과 살아갈 이유를 주셨다는 거다. 그자 영주가 그를 바라보며 말한다. 자신이 생명을 준 만큼 그 생명을
자신을 위해 써줄 수 있겠느냐고. 브리에는 움찔한다. 아, 이제 망했네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성 앞에 말이 나타나고 군대가 함께 도착한다. 널 끝장내러 부대가 들이닥친 거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이 영상에 좋아요나 누르는 거다. 그러면 마모루가 시청자들을 위해 더 맛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얄미운 알림 버튼도 눌러주고 난 이만 간다.